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과정 이상심리 과목을 진행하는 진미선입니다. 오늘은 이상심리 과목의 마지막 15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타 이러한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들과 이상심리와 한국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15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진단에 대한 기준과 진단의 분류, 그리고 이상행동의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정신장애 안에 있는 파괴적 충동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위범주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파괴적 충동장애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하거나 사회적인 일을 진행할 때 정도적으로 자기를 조절하고 이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서 탄성하는 능력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여와 결손이 생기면서 나타나게 되는 장애에 대한 범주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적대적 반항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노와 짜증, 논쟁적이며 반항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복수심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기분이 자주 드러나게 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반항장애의 특징은 특히 집에서만 이런 문제를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위축되어지는 관계들을 보여지거나 다른 양상의 관계를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집 안에 있거나 자기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어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지만 또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난다 친다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지속적이며 빈번한 증상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와 성별, 문화적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반항성 장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것들이 지속될 때 우리가 이것들이 이러한 장애 범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이제 이 아동의 행동들이 너무나 반항적인 부분들을 보이면서 유치원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반항성 장애 안의 범주로 조금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돌봄이 부족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거나 부모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양육을 하거나 비일관적인 태도 또한 방임적인 양육을 한 가정에서 이러한 반항성 장애들은 많이 발생하고 자주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와 품행장애와 같이 동반되는 경향성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병률인데요. 1에서 11% 정도 유병되는 발생률을 좀 보일 수 있고요. 청소년기 이전에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취약 전에 조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초기 청소년기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는 조금 더 드뭅니다. 적대적 반항장애가 품행장애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무조건 품행장애로 다 진행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어떤 경향성들과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치료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성인기에 가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사회성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충동 조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불안, 우울, 양극성 기분 장애 같은 것들로도 보여지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헐성 폭발 장애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급성으로 폭발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갑자기 있다가
버럭하게 되는 이렇게 행동으로 폭발하게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이럴 때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 간헐성 폭발 장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번 행동이 폭발하면 30분 이하로 이것들이 지속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흔히 친밀한 관계에서 굉장히 더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발할 때를 살펴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촉발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큰 문제를 다루거나 이렇게 심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소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사소하게 어떤 것들을 나눌 때 그것들이 언쟁이 되면서 논쟁을 벌여지는 형태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 기준에 속하는 이런 공격적 행동들은 분노 발작, 신랄한 비판, 논쟁이나 말싸움, 기물 파괴나 동물 및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공격 행동으로 드러나야지만 이 장애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촉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동적인 공격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전에 미리 계획되거나 또 도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분노에 의해서 유발되는 점들이 이것들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물질 사용 장애가 이 장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미국에서는 2.7%의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에게 많이 좀 보여진다라는 부분들이 보고되어지고 있고요. 50대 이상보다는 30에서 4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주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동기 후반이나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이후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그것들이 좀 수년간 가게 되기도 하고요. 재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간헐적 폭발 장애는 세라토닌이나 노르에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들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이 연결이 되어져서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맞물리게 돼서 촉발되어지는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그런 장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격적 발작 또 폭발적인 행동은 과거에 경험을 했던 여러 가지 외상과 연결되어서 촉발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폭발적인 간헐적으로 폭발되어지는 폭발장애의 치료 방법은 리튬을 통해서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극성 장애 때 이야기를 했던 리튬, 그렇지만 치료가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약물들을 통해서 공격성이 완화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분노 조절 기법이나 공격적인 행동화를 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촉발하면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환하는 것들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정신장애 안에 속해 있는 배설장애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배설장애는 아동이 대소변을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것들을 배워가는 것들은 발달선상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서적으로 잘 발달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건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절제와 통제를 하는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부분들도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설장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서 이제 대소변을 가려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배설장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배설장애란 대소변을 충분히 가릴 나이가 되었음에도 이를 가리지 못하고 옷이나 적절치 못한 장소에서 배설을 하는 경우를 배설장애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효증과 유분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윤효증은 배변 훈련이 끝나게 되는 5세 이상의 아동들이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옷이나 침구에 그냥 소변을 계속 보고 있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윤효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효증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고요. 매주 2회 이상 발견될 때의 윤효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윤효증이 밤에 아이가 잠을 자면서 심하게 좀 드러날 때에는 얀효증이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령 수준에 따라서 유병률이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 5세가 지나더라도 수개월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고 배설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절하고 있다가 간혹 실수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진단할 때 윤효증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과정 안에서 그냥 성장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5세까지 이제 소변 가리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성 윤효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잘 가리고 있었는데 어떤 후에 소변을 가리고 있다가 어떤 후에 이런 장애가 다시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2차성 윤효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면요. 침구나 옷에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게 되고요. 장애 행동이 주 2회 이상 빈도로 적어도 3개월 동안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증상이 사회적, 학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에 손상이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 연령은 최소 5세 이상이 되어야지 진단이 가능하고요. 장애 아동이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 상태에 대해서 생리적 효과로 기인한 것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수면 시에 나타나는 야간 단독, 깨어있을 땐 주간 단독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명시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들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윤효증이 나타나고 있는 유전적 요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미성숙이나 방광의 부분적 기능의 장애, 요 농축능력의 장애, 낮은 방광 용적, 또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다양한 갈등들, 부적절한 대소변 훈련으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방광에 어떤 기능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신체적인 치료가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동이 이러한 윤효증이 있을 때에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런 대소변 훈련을 할 때 굉장히 강압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거나 또는 충격적으로 외상이 순간적으로 있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다양한 외상들에 대해서도 또 갈등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윤효증의 증세는 저절로 조금 호전되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발현되었을 때는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던 어려움들이 소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호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전자식 경보 장비를 활용한 이런 행동치료적인 부분들이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행동수정, 긍정적 강화요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분증입니다. 네, 유분증은 대변을 가려야 하는 4세 이상의 아동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이제 대변을 보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도 최소한 3개월 동안에 매월 한 번 정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우리는 유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세 이상의 아동이 대변을 적절하게 가리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배설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속옷에다가 뭐 이렇게 똥을 조금 지리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로 계속 문제가 생길 때에는 우리가 이런 진단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5세 아동의 약 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남아가 여아보다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대변 가리기가 이전에는 성취되지 않아서 발병됐다면, 그러니까 대변 가리는 걸 성취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는 1차적인 1차성 유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었는데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2차적 2차성 유분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적절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대변을 보게 되고요. 장애 행동이 매달 1회 이상의 빈도로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부분들이 보여져야지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 연령은 최소 4세 이상이 되어야지 진단이 가능하다. 4세 정도 되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증상이 벌어진다고 할 때는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겠죠. 그래서 4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들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애 활동이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기인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변비나 범람, 변실금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설장애의 원인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이 유분증은 적절한 시기에 대소변을 훈련시키지 않았거나 또 대소변 훈련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일관적 태도로 양육자가 대했을 경우에 또 이러한 유분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지나친 억압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이 훈련을 했다면 그 안에서 오는 부분들로 이러한 유분증이 발병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너무 일찍부터 대소변을 가리게 훈련을 시키거나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 안에서 부적절감을 느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살펴보면 대변 가리는 훈련을 다시 조금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인지적인 부분과 행동치료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심리치료가 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 아동을 조금 수용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분증 같은 경우 또 윤유증 같은 배설장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에 대한 배설물이 나왔을 때 아동에게 굉장히 수치심을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아동이 다른 외상을 겪는 것들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아이에 대한 정서를 좀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유분증으로 인한 낮아진 아동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들은 가족 모두가 조금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정신장애 안에 있는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인지장애는 뇌에 대한 손상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 기능에 손상이 오거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어서 일정 기간을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도태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뇌에 대한 어떤 기능들도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중에 가장 염려를 하고 또 발생률이 높은 부분들이 바로 치매라는 질병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인지 장애는 이러한 치매에 대한 장애군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신경인지 장애란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의식, 또 기억, 언어, 판단 등에 대한 인지적인 기능이 심각한 결손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요신경장애, 경도신경장애, 선망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러한 치매라고 불려있던 증상군을 이제 DSM-5에서는 이렇게 세분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대개 65세 이상에서 점진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알츠하이머 장애나 뇌경색, 뇌출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진행되어서 인지의 저하를 보이게 되는 혈관성 치매가 가장 대표적인 이 신경인지 장애의 어떤 증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요. 85% 이상은 20에서 40%로 굉장히 유병률이 높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평균 여명이 8년 정도 된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신경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 뇌손상 전에 치료가 시작되면 10에서 15%적인 부분들은 가역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치료가 진행되었을 때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이 지연될 수 있게 돕는 것들을 조금 더 살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치매에 대한 것들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살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신경인지 장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인지적인 영역에서 과거에 수행했던 수준에 비해서 심각하게 인지적인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거나 인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초래되게 되겠죠. 주요 신경장애는 알츠하이머 질환, 뇌혈관 질환, 충격에 의한 뇌손상, HIV 간염, 파킨슨 질환 등 같이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신경인지 장애의 원인은 혈관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인지의 저하의 진행 속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어느 순간에 인식하고 인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에서도 이런 부분이 완치되는 것보다 지연될 수 있게 돕는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련의 증상이 급격하게 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러한 원인들이 조금 제거되면 증상이 굉장히 호전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주요 인지 장애에 대해서 인지가 저하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매 환자들에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의식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조금 괜찮아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말했을 때, 상호작용을 했을 때 인식을 하지만 병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본인이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도신경인지장애입니다. 주요 신경인지장애에 비해서 증상의 심각도가 조금 더 경미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기능이나 수행하는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한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인지기능이 과거 수행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저하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얘기했던 주요 신경인지장애만큼 어떤 것들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크게 저하되지는 않는 정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신경장애처럼 이 경도신경장애도 알츠하이머 질환이고요. 뇌질환이고요. 충격에 의한 뇌손상, HIV 간염, 파킨슨 질환 등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DSM-4에서는 치매로 이렇게 지칭되어 있던 장애가 DSM-5에서는 심각도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지칭되면서 이렇게 구분이 다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인지 장애로 대표적인 장애가 바로 치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및 경도 신경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지, 이전에 수행했던 수준에 비해서 아래의 영역 안에 한 가지 이상 인지적 영역에서
그 기능이 조금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살피게 된다면 경도신경 장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자 또는 환자를 잘 아는 사람이 현저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던 것을 걱정하게 될 때, 또 인지 수행이 현저한 손상의 됨으로 인해서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 또는 다른 정량적 임상평가에 의해서 이게 질병적으로 입증이 될 때 우리는 장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결손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나 자기의 인지나 어떤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손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인지 결손은 선망만 있는 상황에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신질환으로는 좀 설명이 잘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망은 선망의 기준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선망으로 인해서 신경인지 장애다라고 보지는 않는 부분인 거죠. 병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전두축두엽 병선, 루이스 체병 같은 아래 같은 다양한 질병들로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경인지 장애다라고 진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인지 장애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뇌신경질환이기 때문에 뇌세포의 파괴와 손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좀 완화되고 지연을 위해서 약물치료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심리치료나 행동치료를 통해서 뇌훈련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 인지치료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선망입니다. 선망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망은 주의장애와 의식장애를 주된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밖에 부가적으로 인지장애가 함께 일어날 때 선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망은 의식이 굉장히 혼미해지거나 현실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결손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선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갑자기 헛소리를 하거나 손발을 떠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망의 환자들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오늘이 며칠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대한 공감이나 인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화됩니다. 앞전에 얘기했었던 신경인지장애, 주요 경도 신경인지장애 치매는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단기간 발생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악화된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망은 단기간에 발생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악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루 중에도 그 심각도가 굉장히 많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다가 하루 중에도 그것들이 조금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러한 증상이 과도한 약물 복용이나 신체적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때, 그런 것들이 아닐 때에 이러한 진단을 조금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련의 증상이 급격하게 갑자기 나타나고 그 원인이 또 제거되면 증상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선망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치매처럼 계속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원인들이 소거가 되면 증상이 굉장히 호전이 되거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망과 신경인지장애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상을 먼저 살펴본다면요. 발병 양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망은 굉장히 급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발병을 하게 되고요. 갑작스럽게 오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신경인지장애인 치매는 만성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점점 호전되는 것보다 악화되는 부분들이 크겠죠. 의식 수준에서 본다면 의식 수준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되게 흐려지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되게 많이 놓치게 되거나 와야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지각에 대한 기준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의식 수준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장애가 없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이것들을 의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매는 의식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성 상태에 대해서 본다면 선망은 걱정과 혼미스러운 부분으로 각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치매는 각성 수준은 비교적 정상 상태에 있습니다. 경과와 양상을 조금 본다면 가역적인 부분들이 선망은 좀 있고요. 이 치매 부분은 되게 진행적인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황폐화돼 가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생률은 노인은 물론이고 그냥 일반인들, 젊은 사람들에게도 선망은 순간적으로 급성으로 올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신경인지 장애 같은 치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면 증가하게 되는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이상심리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상심리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장애를 좀 이해하고 치료함으로 인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이상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행동에 대한 진단과 치료와 이러한 원인들을 좀 살핌으로 인해서 더 나은 행복을 영위하는 것들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나타내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나타내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게 되고요. 이런 행동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나타내고 어떻게 기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은 이상행동의 인상적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이 이러한 이상행동으로 발현될 때에 임상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상행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원인을 좀 발견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할 때 그 부분이 우리의 문화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이 발병되게 되었고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는 부분을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상심리학의 기여를 좀 살펴본다면 한국인이 나타나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치료와 이러한 예방들, 치료에 대한 예방들을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더 만족스럽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록 돕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심리학적 지식에 근거하여서 한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사회적 제도적인 개선들은 계속 유도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5강에 걸쳐서 다양한 이상 행동들과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진단에 대한 구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로 살펴보며 예상되는 문제 안에서는 이상심리가 어떤 방식들로 이제 문제풀이로 이렇게 접목이 되어지는지 살펴보면서 15강에 있었던 강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억 착오와 혼돈이 뚜렷한 특징이다. 2번 알츠하이머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다. 3번 가계에 따라 전달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된다. 4번 뇌 질환이나 비타민 B 부족으로 점진적인 기억과 인지장애를 보이는 경우에 진단은 배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흔히 말하는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뇌의 세포가 파괴되는 것들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뇌 안에 기억작용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나 아세틸린콜린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도파민은 신경세포에 흥분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서적인 각성. 그래서 저희가 조현병 이야기할 때 이 도파민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서적인 각성, 쾌감, 수의적 운동과 조금 더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파민의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파킨슨병이 해당하고요. 과잉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조현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DSM-5의 분류 기준에 따른 배설장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같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1번 아동 발달 연령은 최소 5세이어야 진단이 가능하다. 2번 대소변을 충분히 가릴 나이가 되어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번 유뇨증과 유분증으로 구별한다. 4번 증상이 사회적, 학업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증상이 사회적이고 학업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배설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사회적, 학업적으로 유의미한 손상을 초래할 때 배설장애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위에서 말하는 연령 최소 5세 이상 진단이 가능하고 대소변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장애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유뇨증과 유분증으로 구별되는 게 배설장애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 하위 장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상심리학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행동은 유전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과 스트레스 경험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 정신분석 이론, 2번 인지 이론, 3번 행동주의 이론, 4번 통합 이론. 정답은 4번이죠. 이상행동을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화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는 이상심리학 이론 안에서 통합적인 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 이론 안에 있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에 말하고 있는 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잠깐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심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대표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트가 창시한 이론이고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결정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가정하고 있고 그 무의식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의 기초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공격성과 성에 대한 부분으로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살피는 것들이 정신분석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지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이론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해석을 강조하고 중추내의 정보의 과정을 연구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논리적인 체계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의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행동이론은 자극의 역할과 행동의 객관화 혹은 측정을 강조하면서 외연화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자극과 그런 자극관계 안에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한 하나의 심리학적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범불안장애 환자가 나타내는 불안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불안, 2번 발작 경험에 대한 예기 불안, 3번 불안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부동 불안, 4번 반복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한 염려.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은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불안. 특정 대상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정 공포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작 경험에 의한 것들은 예기 불안이 아닌 공황장애에 속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침투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염려들은 강박장애에 속하는 범주죠. 그래서 특정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사고적인 영역들, 그리고 그것들을 막기 위해 강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강박장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 안에 속하는 것들은 오히려 대상, 불안을 야기하는 이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부동불안이다라는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불안장애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 범불안장애의 증상을 좀 살펴본다면 사회생활 안에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치게 걱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안 장애 안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장애군이다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원인은 인지적인 면에서는 생활 속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불안이 촉발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중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강박장애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공황장애, 두 번째 피부뜯기장애, 세 번째 신체변형장애, 네 번째 저장장애. 정답은 1번이죠. 네. 강박장애 주요 하위 분류를 좀 살펴본다면 강박장애, 신체변형장애, 저장장애, 털뽑기장애, 피부뜯기장애가 있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하위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장애군이기 때문에 공황장애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박장애에 대한 정리입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적인 집착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일련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DSM-5에서 이제 독립된 장애 범주로 제시되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주요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침투하고 있는 강박적인 사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있는 사고와 그 사고를 제지하기 위한 강박적인 행동, 그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이 강박장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위 범주로 살펴본다면 강박장애, 신체변형장애, 저장장애, 털뽑기장애, 피부뜯기장애 등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대형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남성이 불이 나는 장면에 극심하게 불안을 느낄 때 의심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것입니다. 1번 외상 후 스트레스, 2번 과대망상증, 3번 조현증, 4번 조증. 정답은 1번 외상 후 스트레스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격렬한 외상성 사건을 목격하거나 또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불안 증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재현성 환각이나 악몽을 통해서 과거의 외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사건 당시의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는 다양한 자극들을 통해서 이러한 극도의 불안이나 또 위협감, 두려움 등을 조금 소거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충격적인 사건, 경험 후에 부정응 상태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고요. DSM-5에서 독립된 장애 범주로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범주로 살펴본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적응 장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 지배적인 성격에서 다른 성격으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기억 상실을 호소한다. 2번, 이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흔히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3번, 심한 혼란으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4번, 최면에 잘 걸리지 않는 성격을 보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체면에 더 잘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의 소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해리성 정체감의 특징은 다양한 자기의 인격들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성격에서 다른 성격으로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소견들도 있고요. 흔하게 어렸을 때 신체적 상태나 어떠한 성적인 학대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로 통해서 이 장애가 발현된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심한 혼란으로 인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다중인격 안에 들어있는 그 환자 안에 있는 여러의 인격은 다 개별적인 인격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부분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성 장애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각 수준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시간, 주위 환경에 대한 의식이 단절되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깨어지거나 분리가 되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해리성 기억장애, 기억 상실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인증 비현실감, 현실 속에 내가 있는 것들이 체감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떨어져 있는 현실과 나의 신체에 대한 지각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인증에 대해서도 해리성 장애의 하위 범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우울 유발적 귀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 성공 원인은 외부적, 안정적, 특수적 요인에 귀인한다. 2번, 성공 원인은 내부적, 안정적, 특수적 요인에 귀인한다. 실패 원인은 외부적, 안정적, 특수적 요인에 귀인한다. 4번, 실패의 원인은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인 요인에 귀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러한 우울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귀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가 살폈었는데요. 실패 경험에 대한 귀인들은 내부적이고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요인에 귀인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의 특징들이
어떤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그건 내 탓으로 돌리고, 실패하거나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외부에 대한 탓으로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내사해서 내 내부적 안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인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장애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울장애는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과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인해서 개인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나 부적응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함도 많이 느끼게 되고 무기력감을 많이 호소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심리적 독감이라 부를 만큼 흔한 장애이지만 또 자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장애가 바로 우울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장애의 하위 범주를 조금 살펴본다면 우울 주요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그래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속성 우울장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파괴적 기분조절장애,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하위 범주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외모가 중요해.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해. 감정은 즉각적으로 직접 표현해야 돼 등 같은 인식도식을 가진 성격장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장애를 찾는 것입니다. 1번 편집성 성격장애, 2번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3번 자기애성 성격장애, 4번 강박성 성격장애. 정답은 2번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겠죠. 네, 이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는 사람들의 감정, 외향성, 그리고 자기주장, 자기를 과시하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의 관계 안에서도 타인이 자신을 바라봐주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타인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장애적인 성격 장애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 장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게 돼서 성인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지게 된 심리적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는 성격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군 성격장애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기이한 성격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군 성격장애는 감정적이며 변화가 많고 극적인 성격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B군 성격장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C군 성격장애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성격장애입니다. 그래서 A, B, C군을 조금 살펴본다면 하위 범주로 A군 성격장애는 편집성, 조연성, 조연형 성격장애가 있고요. B군의 성격장애는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군의 성격장애는 회피성, 강박성, 의존성의 성격장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문제를 통해서 같이 15강 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이상심리에 대한, 이상행동에 대한 반응들과 범주를 문제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았는데요. 15강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다양한 내용들 안에서 이 임상심리사 과정 안에서 이상심리의 기준을 살피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진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DSM 기준 안에서 20개의 하위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장애들, 그리고 그 범주의 장애들 안에 있는 하위 범주들에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장애가 어떤 범주군 안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지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DSM-4에서는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었던 병명들이 DSM-5에서는 다르게 변화되고 개정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 장애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영역의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원인들로 이것들이 귀인이 되어서 이러한 장애가 일어났는지 각 영역의 학자별로 또는 이론별로 정리한 부분들을 각 챕터마다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심리라 하는 것들은 이상행동에 대한 범주군을 나타내서 진단하고 분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분류의 진단이 왜 필요한지,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정신증과 신경증과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 부분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범주화하고 구분되어서 우리가 병리들을 살피는지 또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15강의 강의라는 긴 시간 동안 20가지의 이런 이상행동군을 가지고 하나하나 선생님들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한 장애에 대해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장애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또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위 범주는 어떤 분류의 기준으로 하위 범주를 나타내고 있고, 그 하위 범주의 기준과 그 질병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나는 원인들, 그리고 치료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회기 동안 진행됐던 이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좋은 성과로 결과로 나타내기를 바라보며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심리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